안녕하세요, 김영홈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지난 시간에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선후기 실학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집대성이라는 것은 말은 왜 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자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조선후기 실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유학, 성리학, 실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학은 서양 사람들이 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지배한 학문이라고 흔히 말해지고 있는 학문이죠. 그 유학은 공자, 맹자 단계의 유학. 이것을 이제 진나라 이전의 유학. 그래서 이제 선진 유학이라고도 부르고요. 흔히 이것을 원시 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다가 한나라, 당나라 때의 유학을 훈구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유학을 성리학,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등장한 새로운 유학을 양명학, 그리고 청나라 때 등장한 유학을 고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지배한 건 이 성리학이었다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리학은 본래 그 내용은 성명 이기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철학적 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 이전에는 유학에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학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리학과 유학은 약간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적을 해두고요. 성리학은 10세기에 북송대에 발원을 했는데요. 12세기 남송대에 주희라는 사람이 그거를 집대성을 해서 그걸 이제 주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주자학은 좀 거칠게 말하면 성리학 플러스 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16세기에 이제 서학이 들어오고요. 17세기에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학이 발생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은 흔히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주자학에서 실학으로 넘어간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주자학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자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세기 남송대 주희가 집대성한 학문인데요. 그 규모의 방대함, 그리고 그 논리의 치밀성, 그 체계의 정합성에서 중세 정치 사상으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자학입니다. 이 주자학을 고려 말기에 지식인들이 수용해가지고 썩은 나라 고려를 때려엎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사상적 바탕으로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세 국가 가운데 특정 사상이 입각해서 건국된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왕조를 주도했던 양반 지식인들은 이 주자학을 본인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16세기에 뛰어난 학자가 두 사람 나왔죠. 이 시성을 가진 의자 이름의 두 분, 이황과 이가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화폐에 초상화를 새겨서 기념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황학파, 이 학파가 등장했는데요. 거기에서만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제자들이 이황과 이 선생의 뜻과는 다르게 당파를 형성해서 당쟁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16세기에 이황과 이이가 훌륭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문명사회 전환기에 이황과 이이에게 물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주자학에서 왜 실학이 나왔는가? 저는 그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죠. 외란과 호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차례 있었죠. 외란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호란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외란 때 우리 조상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한참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건기에 일어나가지고 그해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발생했죠. 그러나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우리 조상들,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임금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북으로 평양으로 의주로 피난을 갔죠. 그래서 임금으로서의 권위가 부정되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주의 치욕으로 표현된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란보다도 호란이 더 가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17세기에 만주벌판을 주름잡는 기마부대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마부대에 대해서 당시 군사 전략가들은 모두 일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기마부대하고 맞짱 뛰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다. 천하 무적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료에는 그 기마부대를 철기, 쇠같이 단단한 기마부대 뭐 이런 뜻이죠. 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 철기가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당시 인조 정권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피난을 가야 된다. 그래서 피난지를 두 군데를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피난지는 강화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난지는 남한산성이었죠. 근데 정묘호란 때 철기를 선발대로 한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당시 임금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협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이 철기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으면 당시 임금 인조가 그 소식을 듣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철기 선발대가 그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조를 비롯한 그 수행원들이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가지고 1636년 12월에서 1637년 1월까지 약 40여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산에서 내려와서 청태종 홍타이제 앞에서 300구고두의 치욕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300구고두. 한 번 절하고 머리를 3번 땅에다 찍고 그것을 3번 반복하는 치욕적인 의식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저 청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랑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를 대표하는 임금이 오랑캐를 대표하는 황제 앞에서 309호대의 치욕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전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전도의 치욕은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조선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양반 지식인들에게는 뇌리를 떠나지 않은 트라우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지식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양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죠. 흔히 우리가 오늘날 척화론과 주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요. 대부분의 양반 지배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오랑캐 황제 앞에서 309고도의 치욕을 당한 임금을 나는 나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척화론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그와 함께 양반 지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정말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라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나왔습니까? 그 결론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대동법과 균형법은 바로 그 트라우마에서 나온 양반 지식인들의 모색의 결과였습니다. 대동법과 균형법 어떠세요? 이거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없죠? 안 좋은 추억이 많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는 꼭 나왔는데 아마 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안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 핵심을 추려보면 대동법은 삼전도의 치욕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냅시다. 17세기 당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란 지주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이 좀 세금 부담을 더 하자. 그게 대동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균형법은요, 당시에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지 군대를 가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세금이라도 좀 더 냅시다. 그래서 상민들과 역을 균등하게 합시다. 제가 역사 전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동법과 균형법이 만약에 제한된 즉시 실현이 되었다면 삼전도의 치욕은 우리가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이 돼가지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떤 개혁 법안이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은 그 개혁성이 현저하게 후퇴된 상태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균형법은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년도 더 지난 뒤에 임금 영조가 신하들에게 나도 양보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양보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겨우 공포될 수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지식인들도 대동법과 균형법을 시행하면 삼전도의 치욕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시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양반과 지주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사 시간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양반과 지주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역사책에 나오지 않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반과 지주 가운데서도 본인의 이익, 가문의 이익, 당파의 이익을 떠나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삼전도의 치욕이 없이는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동법과 균형법은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돼서 그 본래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이란 바로 이 외란과 호란, 이 양난기의 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해서 이 대동법과 균형법과 같은 취지의 국가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양반 지주 출신이면서도 양반 지주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제도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양반이고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양반 지주가 왜 양반 지주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개혁을 주장해야 되는가? 이것을 모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해서 새로운 세계관,
인간관, 수양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학문이 조선 후기 실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후기 실학은요, 당파에 따라서 특색 있게 드러났습니다. 아까 다산정약용은 남인실학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은 다산정약용이 남인실학을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약용은 이것을 넘어서 소론실학, 노론실학도 모두 수용해가지고 본인의 학문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의 실학자 이름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가운데 실학을 집대성하였다라는 말은 다산정약용 이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정약용 선생은 남인실학에서 출발해서 당파를 넘어서 진정한 학문적 탕평을 실현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이 집대성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정약용 선생이 누구냐? 그러면은 실학을 집대성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